네, 오늘 코스피가요 6,71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사의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포트 수익도 역사를 써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전략 두루두루 좀 수익률 창출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속도는 네. 뭐 이란 전쟁이 터지건 말건 네. 그땐 좀 어려운데 지나고 그쵸? 나다 네. 보니까 또 갈 길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요. 7천이 코앞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올해 사실 저도 한 뭐 7,800 이 정도 뭐 계속 하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전반기에 7,000은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에 더 빠르게. 네. 예, 속도. 6,300 정도가 전고점 있잖아요. 네. 거기서 7,000까지 한번 업그레이드가 이번 기회에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중동 전쟁이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호재다. 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네. 재평가 한번 지금 딱 분위기 보면은 일단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국내에 매크로 환경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의 좀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국제 유가 뭐 이제 앞으로 안정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지금 CPI가 2.2%거든요. 이 정도면 뭐 전 세계 정부 중에서 가장 잘 관리한 데가 아닌가. 예. 그다음에 무역 수지도 뭐 257억 달러 나왔고 환율도 1,500원 밑으로 지금 안정되기 시작했고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한 1.7%, 전년 대비해서 3.7%. 이걸 바탕으로 사실 이 전쟁 기간 특히 3월달, 4월달 기간 동안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되게 다 상향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방산 우주항공,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네. 국내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타이트한 게 아니라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네. 수급도 지금 저희가 한 4월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고 생각하시는데 4월 달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 5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네, 순매수를 네, 했어요. 네. 기관은 한 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6,300에서 저는 7,000까지 한번 증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약간 중소형주들이 먼저 가면 사실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대형주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조선방산 같은 이제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전반기 내에는 아마 충분히 한 7,000포인트 한번 찍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뭐 하나 좀 안정되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받아가는 그러니까 정상화되면서 이후에는 프리미엄 다 그쵸. 받아야겠죠. 네, 네.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뭐 물가 관리 이런 부분도 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또 괜찮다 보니까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됐구나라는 그렇죠. 네, 네. 생각이 들고 최근 뭐 이란 전쟁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1분기 대형주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주가 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 앞서서도 머니코드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주가는 이익과 밸류의 함수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국 밸류 상단은 금리가 가져가고 네, 네. 이익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업 이익 이런 그렇죠. 부분이 네. 책임을 질 텐데 그럼 금리와 그리고 기업 이익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중동 전쟁 터지면서 불안했던 게 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국제 유가 때문에 상승을 해갖고 CPI든 PPI든 양쪽 다죠. 상승을 해갖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불안감이었거든요. 그 네. 와중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특히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CPI 같은 게 인플레이션도 거의 한 8%까지 네. 올라갔고요. 한국도 그때 5%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당장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관리되는 거 CPI 2.2% 물론 이제 PPI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원료 뭐 국제 원재료 값이 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부분 나오긴 했는데 그건 뭐 당연히 안정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결적으로 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바뀌는 그 한국은행 총재도 뭐 국내 증시에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국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없다라고 보면은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라든지 유동성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걸 좀 잡아주는데 이렇다 보면 수급이라든지 유동성 확대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식 예탁 자금 121조 원이거든요. 100조 원 밑에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다 자본시장을 지금 계속 옮겨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정부가 되게 매크로 환경을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산업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크잖아요. 네. 물론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 수출 쪽에 높아지는 그런 대형주들이죠.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쪽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티 같은 가스터빈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원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쪽 가스터빈 같은 데고 네네.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현대차까지 물론 이제 실적들이 너무 좋단 말이죠. 너무 좋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전반적인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더 상향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지금 110조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90조 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머지는 부분을 채우긴 하겠지만 분기에 110조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해야 100조 나올까 말까 했던 영업이익을 일단 분기에 한 번에 끝내잖아요. 네. 그러면 4분기 연속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올해 500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낸다는 마음이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 사실 산업별 밸류에이션 자체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끌고 올라갈 수 있다면 네. 그건 뭐냐면 장기 사이클을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4천 왔으니까 5천, 6천 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럼 주가 상승폭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7천, 8천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예, 네. 그렇다 보면 지금 한국 시장 자체는 금리라든지 반도체만 봐도 시장 자체가 계속 긍정적으로 연말까지 뭐 내년은 내년 가서 봐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20조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네.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봐도 되고 올해만 해도 저는 지금 일단 한 7천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어쨌든 밸류와 이익의 함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6,700 찍었지만 7,000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모멘텀들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4월 들어서 외국인이 담고 그쵸? 있다. 네. 매도가 아니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뭐 섹터나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네. 좀 포인트가 있는 거 좀 살펴주신다면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개인분들이 그 말씀하세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안 올라가요. 그게 괴리감.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외국인들이 보는 주요 이제 종목이라든지 개인들이 보는 종목들이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지금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반도체하고 소부장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먼저 보시는 거고 이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지금 반도체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상승률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300조 원, 200조 원이잖아요. 700%, 400% 상승률인데 주가 상승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연말까지 저는 계속 주가가 두 종목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소부장들은 지금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소부장들은 요즘 약간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한 50에서 100% 정도 영업이익 상승률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공급의 증가보다는 가격의 증가가 사실 매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P가 그렇죠. P 곱하기 Q잖아요. 네. Q는 조금씩 계속 증가하겠지만 Q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단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좀 늘어나야 여기가 이제 영업이 커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50에서 100%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지금 벌써 밸류에이션을 딱 차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잠깐 판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훅 빠져버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대주주가 산다고 그러니까 스퀴즈가 집 쫙 밀어 올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있는 상황 여기를 계속 외국인들이 집중 공략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적 기반을 갖고 있는 수출 산업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많이 본 데가 방산, 조선, 전력기기입니다. 아, 이거 그렇죠? 요즘에 그냥 다시 그렇죠. 떠오르는. 여기는 국내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국제 경쟁력도 너무 좋고요. 가격 경쟁도 좋고, 그다음에 국제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실적도 계속 크게 쌓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또 금방 꺼질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가장 큰 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 등 글로벌 수요 확대,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 강화 이걸 갖고 본다면 뭐 우리가 딱 눈에 봐도 하나 에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HD 현대중공업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아닙니다. 제가 항상 복합 발전 가스터빈 쪽입니다. 네네, 가스터빈.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냥 눈에만 봐도 벌써 외국인들 딱 담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제가 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 가장 좋은 데는 일단은 반도체고요. 소부장까지 합쳐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우주항공까지 세 개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에너지 밸류체인.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렇게를 한번 세 개 섹터를 딱 붙잡고 가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엄한 데를 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보는데 전혀 영업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네. 안 나와요, 실적이. 네. 예, 지금 코스닥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못 오르는. 왜 실적 시즌인데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눈에 안 보여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쪽을 자꾸 붙잡고 계신 분들은 저쪽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지? 실적이 좋다라고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아마 선별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길을 택해 가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이 모이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한 가지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최고가 133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별 문제 없는 거죠. 저는 뭐 예. 전혀 문제 없다고 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소부장하고 대형 반도체 업체는 틀리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번에 인텔까지 한번 보시면은 네. 대형 업체들이 먼저 이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지금 한 300조 원, 이게 평균 시장의 영업이익 목표치거든요. 이제 평균 전망치인데 이걸 달성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주가는 사실 제가 보기엔 거북이가 어렵네요. 거기다 최근에 노조 문제까지 살짝 좀 들어와 있어갖고 그렇죠. 예, 약간 좀 부담감 있긴 한데 저는 뭐 충분히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수주 다 받아놨고요. Q는 조금씩 증가시키지만은 P가 프라이스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은데 올해 지금 예상한 실적보다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더 있죠.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중에서도 하이엔드 쪽, PVDD라든지 GDDR 아니면 소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뭐 DDR3, 4는 사실 뭐 다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얘기했잖아. 노조가 이 지금 난리 친다고 하면 안 되죠. 사실 노조가 이제 투쟁을 하는 요 한 3, 4주 동안에 차라리 하이엔드 반도체로 손을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공장 쉬는 김에 차라리 우리는 바꿔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보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저는 우리가 뭐 생각하지 영업이익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은 연말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 항상 말씀을 좀 드려요. 엔비디아가 2023년도 1월 달에 주가가 16달러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달에 보면 200달러까지 올라와요. 정말 예전 가격 저렴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오를 때 보면 엔비디아도 똑같았어요. 영업이익 상승률이 엄청난데 주가가 그걸 못 따라가는데 결국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주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당장 그 추정 PER 같은 게 4배, 5배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20배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저는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다. 하지만은 영업이익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이나 주도주 강세가 지속될 거라는 거는 이미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길 굳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만약에 좋아진다면 소외 업종에도 그래도 기회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 그리고 그런 또 포트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실 테니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실적 끝나고. 왜냐면, 아니 실적이 나오는데 네. 실적을 기대감만 갖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한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거 로보틱스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쪽들은 아마 실적 시즌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장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걸 보면서 한번 그때 한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제 보니까 그 매수 상위 종목 중에 이제 또 리버스라든지 곧버스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서 리버스라든지 곧버스를 탈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이 타이트할 때,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하향조정될 때입니다. 지금 근데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네. 지금 탄 것은 제가 보기엔 자살행위다. 자살. 자살입니다. 네. 전혀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 네, 뭐 네. 하루에 0.5% 먹고 나오시겠다. 그런다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한에서는 곧버스는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꾸 과거 공식을 생각하시는 과거기 그러신 생각하신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자꾸 지금 6천, 7천 얘기하시면 네, 너무 네.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세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것은 지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거든요. 네. 국내 증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정상화되는 포인트가 한 8천 이 정도까지는 돼야 정상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곧버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린 일단 대형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수급 들어온 대형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을 먼저 선택해서 보셔야, 그래야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국내 증시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집니다. 네.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한 코스피 8천이라면 프리미엄까지 가야 되니까 한 만 시대가 열릴 그래서 이미 가능성. 글로벌 하우스 중에서 만까지 부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만까지요. 예, 만까지. 네. 빠르게 좀 됐으면 내년 좋겠네요. 정도 네. 뭐 만 포인트까지 얘기한 데도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내년을 모르니까 그냥 올해만 보세요. 올해는 일단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 네, 실적이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6,700 찍었고 8,000까지 주가 정상화 기간이라고 하니까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잘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벤트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우리가 뭐 미국 외국인들 이제 들어온 자금을 봐야 되니까 미국도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 경계감이 사실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로 지금 연준 의장 청문회가 무사히 통과될까? 저는 네, 무사히 네. 통과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방향.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라든지 PPI, 그런 CPI, 그런 PPI는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일반 PPI하고 CPI는 잘 아직까지는 좀 유가 반영분이 계속 들어오고 네.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 방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관세 정책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려주라고 하는데 뭐 돌려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관련돼 갖고 지금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게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금융시장 지원 정책 지속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당장 코앞에 하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인데 이건 빨리 돼야 됩니다. 이미 월드 본드 인덱스 편입되면서 채권 시장에 지금 연말 11월 말까지 저희가 2.08% 편입하게 되면 한 500조 원 정도 채권 시장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되게 지금 환호성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가장 정책적인 지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뭐 매크로 정책은 뭐 계속 제가 정부를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정책 방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학자만 하셔갖고 과연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아직까지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가이던스, 국내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야 결국 AI 수익성 우려를 잠재우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쪽에서 그것까지만 잠재준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까지 다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이 너무 순조로운 그러한 증시를 방향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제 4월 어느덧 끝났네요. 거의. 이제 5월. 내일 모레죠. 네. 보통 5월 세리매이긴 한데 그쵸, 이걸 좀 네.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고 네. 그럼 코스피 6천에서 7천 가는 길목에 여러분의 포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서 수익률을 업시킬지 전략적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답을 해주셨으니까 그 답에 잘 편승해서 여러분 좋은 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 전력 설비 이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그냥 딱 들어맞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이거 어떤 이슈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라는 네.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주이다 보니까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임시적으로 2027년까지 말까지 더 이상 추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지난주 말에 그 메인주의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를 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올라온 곳이 10여 개가 넘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느끼실 것은 한국엔 지금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울산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몇 개 더 짓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에 건설 허가가 나 있는 데이터 센터가 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요. 3,000개가 넘고요. 현재 건설 중인 게 6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넷플릭스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네. 뭐 데이터 센터를 못 져서 우리가 유튜브 속도가 느려지거나 넷플릭스를 못 보거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AI라는 것은 우리가 AI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빅테크가 여러분들도 올해부터 나타난 현상이 메타라든지 뭐 최근에 지난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하겠다.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설비 투자를 늘려가면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도대체 그것을 제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제때 벌어줘야 되는데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도 어렵게 제때 전력도 생산했는데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커지는 거고 지난주에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 부분을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본석에 따르면 심지어는 드론을 다 동원했어요. 드론으로 그 지역 상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재 건설 현장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 여러분 40% 2026년에 완공돼야 될 40%의 데이터 센터가 3개월 정도는 최소 지연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서는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드론 분석에 따르면 2027년에 완공돼야 될 것 중에 60%가 건설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지금 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뭐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한국의 관련주들이 지금 에너지주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예. 이때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도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거는 의미 있게 저는 AI 수요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AI 수요가 2026년 올해 들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쓰이는 토큰의 양과 제가 일을 시켜놓고 이 친구가 코드를 짜고 코드의 오류를 검증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위 에이전트를 불러가지고 더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클로드 코드 이후에 또는 오픈 클로 이후에 즉 사용자가 이용자가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도 AI가 작동된다는 것은 여러분 폭발적인 토큰의 이용량을 의미합니다. 네, 토큰이 많아질수록 메모리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 거고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도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초에는 클로드의 4.6, 오퍼스 4.6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자원을 배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만약에 공사가 여러분 제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지 못해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즉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지연이 된다는 것은 6개월 지연될 수도 있고 1년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HBM도 수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수요는 변함이 없고 더욱더 증가하고 있지만 네. DC가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완공돼서 거기에 전력이 제때 공급돼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변압기도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변압기가 지금 병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병목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도 딜레이 되고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메인주와 같이 아예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건설 일정 기간 동안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통과될 일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버니 샌더스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든지 AOC라는 미국 하원 의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원과 하원에도 중앙정부 상원과 하원에도 연방정부 상원과 하원에도 지금 모라토리움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의 사회적 반감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단히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뭐 이제 추가적으로 3,000개 지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럼 확장 안 되고 전력 부족되고 뭐 이러면은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나는데 마비가 되겠네요. 네. 마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도 이제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 센터 과거에는 GPU는 처음엔 GPU가 병목이었잖아요. 그래서 GPU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그래도 한국도 25만 개 확보했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 네네. 그 또는 GPU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엔비디아 CEO 왔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는 어떻게든지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구했는데 이거를 GPU를 제때 공급을 해서 그러면은 건설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는 증가해요. 그러면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요즘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이게 100의 GPU가 있어요. 100개 또는 1000개의 GPU가 있죠. 1000개라고 하죠. 그럼 500개는 고객들한테 팔아요. 500개는 팔고 500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짓고 그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연구하는데도 쓰게 할 거냐, 네. 아니면 700개를 고객에게 팔고 300개를 MS 코파일럿과 자신들의 연구하는 데 쓸 거냐,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코파일럿과 자체 AI 연구에 GPU를 더 많이 할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 아무래도 돈을 버는 시기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코파일럿을 사람들이 안 써요. 다 클로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네, 그렇죠. 그러면 코파일럿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배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GPU 1000개 중에서 가정한 겁니다. 500개가 아니라 700개를 갖다가 코파일럿에 분배를 했는데 그렇네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민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구글 모두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AI 수요는 특히 2026년 들면서 특히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또는 오픈클로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자원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실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이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사업부에서 클로드를 갖다가 전면 도입하기로 2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존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존에서 GPU를 삼성전자에 배당을 지금 늦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그 GPU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GPU를 둘러서 삼성전자가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방안을 했더니 그건 또 우리나라 국정원이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문제까지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은데 현존하는 것에서 공급하는 것에 병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정책을 잘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매출 구조가 바뀌는 상황까지도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끝으로 AI 경쟁에서 1막은 끝났다고 봐요. 2막은 누가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도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픈 AI가 2030년까지 목표를 했던 게 처음엔 20기가와트였어요. 네. 20기가와트의 자체 데이터 센터였는데 이제 여러분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9기가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여러분 오픈AI가 뭘 발표하냐면 20기가에서 12기가와트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2기가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2기가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기가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3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픈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의 집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잖아요. 그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그 조직의 그 하나의 단체였어요. 명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AI 관련된 CEO들에게 공격하는 명단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단연하게 반대를 해야 되지만 미국의 사회 분위기가 작게는 주민투표에서 주민공청회 그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 사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저항감들이 결코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다시피 지금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대요. 네. 그런데 AI 호감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지 AI 시대의 병목 현상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저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네, 사실 MBC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여러분 이란보다 안 좋아하고요, AI를. 민주당. 그래서 뭐 중국보다도 안 좋아하고 뭐 네네네. 이런 지금 호감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중국은 좀 달라요. 여러분 중국은 거의 굴욕적인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굴욕의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외세 침탈을 당하고 식민지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공산당이 지배했지만 대단히 가난한 삶 속을 살았잖아요. 개방 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개방을 일으키면서 제조업 붐도 이렇지만 흔히 말하는 IT, 디지털 경제의 붐이 중국의 8억 인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오픈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AI가 이번에는 또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살게 할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디지털과 모바일 경제가 일어났을 때 되게 좋았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그램을 지금 성인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려는 법안을 좀 하려고 한다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에 너무 인스타그램 릴스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신들을 낳는다든지 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엔스로픽의 CEO 다모덱이라든지 오픈AI의 샘 알트만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는 AI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정말로 도움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거라고 얘기도 하는 반면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겠지만 AI가 인류를 없애버릴 거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 이유를 분석한 거에서 아니 빅테크 다니는 직원들은 떼돈 벌겠지만 그리고 AI 관련 투자하신 분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미국의 많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를 투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연한 불안이 동네의 데이터 센터가 저지르는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감당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그 크기는 쉽게 얘기해서 200메가와트 이하예요. 인류는 다 200메가와트 이하의 데이터 센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00메가와트는 기본이고요. 한국이 지금 500메가와트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기가와트, 심지어는 1.4기가와트, 메타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를 꿈꾸고 있고 이번에 1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콜로서스 2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예요. 정말 대형입니다. 24시간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리고 건설할 때는 건설 일자리가 발생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대단히 자동화하기 때문에 일자리 효과가 거의 없어요. 세금 효과는 있지만 일자리 효과가 별로 없는데 소음은 크고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전기를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에 전기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AI로부터 이득은 못 보는데 주식 투자도 안 했고 나는 그리고 화이트 칼러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AI로부터 뭔가 일상의 편함이 별로 없는데 전기세는 올라가고 소음은 커지고 뭔가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또 이거가 잘 되면 인류가 종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서를 읽어서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지금 민주당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초당적 합의, 즉 유권자들의 불안을
과 이 매칭하면서 정치 세력들이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지금 우리가 우려스럽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 안 하면 지금 생존 전략에서 뒤처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민심이 자꾸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AI, 반도체, 전력기기, 전력 설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컴퓨팅 칩을 GPU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것도 저는 계속해서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는 층위가 달라져서 에너지와 전력망, 송전망, 배선망까지 지금 또는 냉각 장치까지 지금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변압기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다가 지역 블럭에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AI 인프라와 관련된 그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을 사간 곳에서 제때에 이것을 가동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뉴스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주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떤 노스버지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완공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완공되지 않으면 변압기를 샀다고 치죠. 병목에서 어렵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변압기 5개를 샀는데 지금 3개밖에 안 써요. 그럼 2개는 다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럼 내년에 5개 사야 되는데 3개만 사는 거죠. 근데 내년도 5개를 어차피 못 져요. 3개밖에 못 지면 하나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반적인 공급망에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 저희가 이 방송에서 1일 TV 방송에서 네네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얘기하기를 내년에는 실적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달리아라는 CEO 나달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저기 이 AI 관련 기업들 CEO들 저기 스토리텔링 바꿔야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셜 퍼미션,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첫 주에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다큐쇼라는 팟캐스트하고 같이 긴 시간 인터뷰한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모데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해요. 그렇게 자꾸 중국에다가 GPU를 공급하는 것이 북한에다 핵무기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다모데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AI를 핵무기처럼 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다. 좀 제발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말아라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보셔야 될 것은 스토리텔링의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해야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좀 낮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뉴스를 또 쫓아가야 되는 네네.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는지 만약에 그렇죠.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한 투자에서도 삐끗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경계심이 있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잘 갈 때 한번 이렇게 또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반드시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서 투자 조언 꼭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AI 시대에 대한 경고 등 메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ETF가 대세인데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도 나온다고 해서 관심사입니다. 오늘 ETF 전략에 대해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님 ETF의 역사 굉장히 길더라고요. 24년 됐다고 하던데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하는 대표 투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장주식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이제 약자를 해서 ETF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사실상 펀드예요. 이 코스피 200 지수나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이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ETF를 만약에 한 주를 사면
이 추정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만큼 이제 투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셈이고요. 또 펀드는 사실 펀드 환매를 신청한 후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ETF는 뭐 주식처럼 장중에 샀다가 팔았다 이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네.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또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네라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보면 2002년 10월에 4개 종목이 처음에 상장이 됐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기관 중심의 상품이었고 그냥 펀드보다 좀 싸고 편한 대체제 정도의 이제 상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이걸 계기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ETF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원자재라든가 채권, 뭐 통화, 뭐 해외 지수 이런 ETF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상품이 다양해졌고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죠. 네네.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 ETF, 인버스 이런 ETF도 선보여서 이제 투자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건데 2011년 7월에 뭐 상장된 ETF가 100종목 넘어섰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ETF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대중화되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에 ETF가 이제 200종목으로 이제 2배 늘었고요. ETF 순자산도 급증을 했고 특히 글로벌 ETF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 자금이 ETF로도 대거 유입이 됐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그때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 같이 이제 특정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 ETF도 그때부터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ETF 상장 종목이 무려 500종목으로 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 디스형 퇴직연금에 네. 가입하신 분들이 직접 ETF를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 자금도 선순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ETF 시장이 커지는데 이제 공을 세웠던 게 퇴직연금을 네. 이제 스스로 좀 운용해보자라는 인식이었는데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거의 뭐 정기예금 수익률 수준이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퇴직연금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고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제 시기가 좀 길었었죠. 그런데 이제 DC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DB형, DC형이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형 퇴직연금, 이제 IRP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말에 몰아서 가입하는 이제 상품이기도 한데 네. 이런 계좌에 이제 돈이 쌓이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불려보자.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세대들에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ETF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개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ETF에도 이런 장기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23년부터는 ETF 시장이 이제 구조적인 전환기로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유행한 이 ETF 시장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월배당 ETF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 저도 월배당 ETF를 좀 투자를 해놨는데 현금 흐름이 나오는 ETF인 거죠. 그러니까 월배당이 나오면 그 월배당 나온 현금으로 또 월배당 ETF를 사고 이러면 내가 은퇴한 이후에 계속 이제 이런 배당이 나오는,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월배당 ETF는 사실 이제 개별 주식을 이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 배당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커버드콜 ETF라고 그래서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월배당을 주는 경우도 네네. 있고 뭐 부동산형 ETF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뭐 이런 개별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배당을 주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가 또 상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 구성 종목을 그 비중만큼 이제 그대로 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1% 오르면 나의 ETF도 1% 오르는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요 종목 오를 것 같다. 뭐 이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ETF에 담아서 운용 전략을 가미한 ETF예요. 이런 액티브 ETF 상장이 늘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ETF의 펀드의 성격을 굉장히 이제 가미한 상품인 건데 뭐 이런 액티브 ETF도 요새 코스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AI 반도체 중심의 이제 해외 투자 ETF 상품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ETF 시장은 AI와 반도체 같은 이제 특정 많이 오를 것 같은 테마 ETF 그리고
뭐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추종하는 ETF,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제 월배당처럼 배당 금리 ETF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상품에 돈이 좀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얼마나 됩니까? 예. ETF 시장 규모가 이제 순자산 총액으로 보면 네. 작년 6월에 200조 원 넘겼는데 올해 초에 300조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달 중순에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작년 6월과 비교해 보면 한 10개월 만에 ETF 규모가 2배 넘게 커진 건데요. 네. 어제 뭐 증시 오르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한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6,100조 원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ETF가 425조 원 정도니까 비중이 6.5%를 좀 넘는 수준인 건데 사실 뭐 전체 시총과 비교해 보면 이 ETF의 순자산 총액이 뭐 그렇게 비중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비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증시 거래 대금이 43조 8,500억 원이었거든요. ETF 거래 대금이 20조 원 정도라서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를 ETF가 차지한 건데 이 비중이 이제 지난해만 해도 한 27%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올 들어서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이제 증시에 진입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개별 종목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을 잡기는 힘드니까 그냥 ETF를 좀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ETF를 많이 투자한 것 같고 이게 ETF 시총을 크게 불리는데 이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액을 보면 작년 3분기에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4분기에 16조 6천억 원으로 좀 늘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33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ETF의 비중이 커지면 증시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그 IMF가 이달 중순에 이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증시의 ETF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을 ETF가 확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TF라니까 사실 어찌 보면 ETF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담은 ETF가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수의 대형주의 이제 시가총액이 좀 집중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ETF 자금 유출입은 이 특정 종목의 수급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ETF는 이제 여러 종목을 담아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몰릴수록 ETF에 포함된 종목도 한꺼번에 같이 사게 되고, 그럼 이 종목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게 되겠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ETF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바스켓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시장이랑 현물시장 비교할 때 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ETF와 이제 지수 간 이런 현상이 이제 약간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네네.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투자자들이 ETF를 팔면 운용사가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한꺼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상승장에서는 가격 탄력을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기계적 매도를 하니까 낙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이제 ETF가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요,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한 우려도 또 자연스럽게 네.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의 심각한가요? 그렇죠. 예. 국민성이 이제 좀 크게 먹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대한 약간 파생 상품을 이제 가미한 이런 ETF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IMF도 이제 보고서에서 이 특히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지수 움직임의 2배, 3배 뭐 이렇게 이제 배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뭐 2배면 2배 추종, 3배면 3배 추종하는 이제 ETF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코스피 200을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샀다면 지수가 1% 올랐을 때 내가 산 ETF의 수익률은 2%가 되는 거고, 뭐 사실 이 구조는 선물이나 뭐 수업 계약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2배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레버리지 ETF가 자산 100억 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100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노출만 200억 원어치를 대기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우리 선물이라는 상품은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몇십억 정도 증거금을 넣고 200억 원어치만큼의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금 이외의 다른 돈은
뭐 국채라든가 RP 같은 이제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요거를 이제 선물을 살 때 담보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이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레버리지 ETF는 1단위로 정산을 해요. 오늘 장이 딱 끝나면 그 기준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정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물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첫째 날 지수가 10% 올랐으면 ETF 수익은 20%가 나서 자산이 120억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의 선물 롱 포지션은 200억 원이니까 이제 400억 원을 더 롱을 잡아서 240억 원만큼의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10% 하락했다면 자산 이제 80억 원이 돼요. 선물 노출 포지션은 200억 원이니까 160억 원만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400억 원어치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다시 더 리밸런싱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장 마감 그 즈음에 이제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장 마감 직전에 몰려요. 그러니까 뭐 이때가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를 팔 거다 팔고 살 거다 사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약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이제 종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하면 추가 매수, 하락하면 추가 매도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원래는 뭐 1%만 올랐을 지수를 뭐 2%를 올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뭐 ETF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다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면은 이제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도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쟁 초기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뭐 12% 이제 폭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뭐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 확장이 이제 시장 투매를 심화하는 촉매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가 출시된다고 했는데 다음 달인가요? 네, 다음 달 네, 나와요. 네, 벌써 삼성전자, 다가왔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굉장히 높을 텐데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으로의 투자율이 높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도 약간 좀 경고를 하긴 했어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이 횡보장에서는 투자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 20% 하락한 뒤에 다시 20% 상승하면 원래 가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종목에 직접 투자했을 때 만약에 뭐 10,000원이라는 만 원인 주식을 샀으면 20% 하락하면 8,000원이 됐다가 거기서 20% 오르면 9,600원이 되니까 10,000원까지 회복하려면 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배 ETF에 투자를 했다면 10,000원이 6,000원이 됐다가 거기서 20% 올라도 8,400원밖에 안 되니까 네네. 손실이 16%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1배 추종이면 4%밖에 안 되는데 손실이 2배면, 그러니까 2배 추종이면 16%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야 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인데 이게 만약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 2배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을 사면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럼 개인들을 위해서 ETF 투자는 좋은데 조언 사항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ETF는 이제 그 시장 전체를 담는 상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네.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좀 두고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특정 섹터라든가 아니면 테마 ETF 같은 거는 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게 사실 매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도 쉽지 않지만 이 특정 섹터 테마 ETF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제 지수 추종하는 ETF를 기본으로 깔고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전략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했다라는 데이터가 좀 많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 추종 ETF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비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지금 운용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보수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총 보수가 낮은 ETF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만약에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누적이 되면 이게 0.1%포인트 주는 차이가 전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ETF 투자할 때는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 이것도 이제 체크해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ETF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서 얻는 성과 플러스 환율 효과인 거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달러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달러가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면 환 노출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아, 요 정도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환해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도 중요한데 사실 ETF도 한 번 사놓고 방치하기보다는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제 한 번 정도 자산 비중을 좀 점검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쏠렸는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나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이렇게 개걸음하는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품은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에 이 주식은 많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용으로는 괜찮은데 이거 장기적으로 살 ETF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TF도 언제 사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신다고 하면 이제 장기 투자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ETF를 투자를 하시면 시장 타이밍에 내가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네. 꾸준히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TF 뭐 43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대표 전략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알고 투자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알려주셨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7천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5 어제 기준으로 한 5% 정도 이게 가능할지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취해야 될지 전략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잘 갑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이라는 좀 파고는 있었는데 넘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잠시 숨을 골라도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고요. 코스피 7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빨리 갈 수 있는지 또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7천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그 우리 2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 뭐 어쨌든 그 사이 V자 반등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일종의 거의 이제 더 이상 그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러한 그 종전 협상 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와 관련된 것을 지금 가격에 주가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 사이에 브렌트 유가가 111달러 이것이 올해 3월달에 제일 높았을 때가 119달러였으니까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9주차 지금 봉쇄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해 보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시장은 잘 원말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한 주, 두 주 더 여기서 늦어진다면 시장에 분명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그런 가파른 상승 가능성, 그거는 조금은 좀 마음을 비워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올해 연내까지는 8,000에서 8,500까지들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국내 시장의 그러한 상승 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그게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지금 미국이 올해 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1, 4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1.7%?
엄청난 그러한 그러니까 성과를 냈는데 그게 다 이제 반도체 주도의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예상 EPS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0이었는데 335니까 거의 한 4배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흥국도 좋다, 뭐 미국보다 신흥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신흥국 안에서도 한국 시장이 대만을 제끼고 완전한 압도적인 상위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예상 PER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거의 7배. 과거의 역대 이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려왔는 수준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은 거는 이익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른 세계, 미국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죠. 70%. 미국이 이제 20배, 22배가 섞여 있어서 저런데 지금 보면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한국이 제일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국내에 ETF를 사는 외국인들도 좀 늘었다고 하고 미국 내에서 소위 이제 해외 ETF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수익률 앞에서 장사 없고 이익 증가 앞에서 장사가 없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동전이 최악으로만 치닫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서 너무 오래 끌지만 않는다면 현재 예상 이익 추정대로 간다면 전혀 뭐 8,500을 바라보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수가 간다? 지수에 또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라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또 오늘 뭐 시게이트 일단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굵직한 M7 중에 한 4개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메타 이런 종목들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반도체 랠리 이거는 이제 AI 투자의 엄청난 그 치열한 경쟁이 촉발한 수혜입니다. 네. 결국은 거기서 돈이 다 쏟아져 나오고 왜 다들 지금 빅테크 4개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앞에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요 4개 회사가 올 한 해 동안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따로 900조 원이거든요. 90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수혜를 보고 우리 전력기기 뭐 이런 어쨌든 신재생 뭐 다 거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첫 번째로는 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900조 원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변경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변경이 있더라도 원래 이걸 딱 정확한 금액보다는 상하단을 줍니다. 근데 상단을 혹시 넘길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부들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숨죽여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 세게 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라는 질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메타를 제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 증가율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예측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8%, 뭐 다른 데는 한 50% 이렇게 성장, 아마존 뭐 이런 데의 그 상승률,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야 너희 캐펙스를 지금 올해 80% 한다며 근데 관련된 매출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너희 감당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빚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이 좀 뭐랄까요 불안감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가 빅테크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도체 랠리 더 크게 보면 한국 증시의 랠리가 어찌 보면 빅테크의 이런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쓰는 이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체크돼야 되는 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적 시전이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지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는데 그 테크 캐펙스 이런 수혜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시게이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잘 나와줘서 시장이 갔지만 그게 안 나왔더라면 또 AI 수익화 거품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책에 모이는 그런 쪽에서 AI 수익화될 수 있는 섹터 어디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외국 뭐 그런 리서치 자료들을 보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걸 봤었는데 네. 이번 AI를 이제 일종의 혁명으로들 보면서 뭐하고 비교하나를 봤더니 우리는 보통 뭐 인터넷, 철도 뭐 이런 거 비교했잖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하고 비교하냐면 기원전 만년까지 가갖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네. AI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만큼 AI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구나. 이게 기원전 만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야도 있고 피해를 받는 분야가 극명하게 연초에 갈리고 있다. 네. 작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올해 많이 갈리고 있어서 제가 테마형 보통 시메틱 ETF라고 하죠. 이 테마형 ETF가 그러니까 보면 한 뭐 종류는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잘 나가는 분야들을 가지고 상위 5개 업종, 하위 5개 업종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형 ETF 분야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역시 1등은 연초 이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쫓는 반도체 ETF가 넘버원이고요. 제 수익률 50%입니다. 두 번째가 뭐 사실 태양광 이런 것도 사이에 껴 있는데 제가 그냥 신재생 에너지 제일 큰 거 갖고 왔습니다. ISLN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다 티커들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챙겨보시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이 역시 우리가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전력기기 들어가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드 이쪽도 여전히 아주 양호한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전반적으로 업스트림 내추럴 리소스라고 그래갖고 소위 지금 뭐 그 석유 원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 뭐 이런 것들 니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 좀 그런 기업들 원천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천연자원 개발 ETF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브라질 같은 데가 상당히 지수 자체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신재생도 있지만 원자력도 저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원자력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AI 밸류 체인 안에 당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네. 보셔요. 지금 이 완전 쇼티지가 주가로 그대로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피해를 우리가 피해 종목들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소프트웨어스러운 것들은 다 좀 아래쪽에 있다 보시면 핀테크. 왜냐면 최근 들어가고 지금 미토스 때문에 지금 막 은행들이 막 다 모여갖고 회의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핀테크 이슈되고요. 비트코인 여기 상대적으로 이거 풀리는 거아니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밤사이에 뭐 오픈 AI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들 오라클이니 그다음에 그 슈퍼 마이크론 뭐 이런 데 다 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소매도 이제 에이전틱 AI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예.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가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다음에 AI혁명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자료를 제가 보았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아예 판을 지금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다음 주가 5월입니다. 세린메이 항상 이런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공식이 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주요 이벤트는 뭘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원래 세린메이가 5월에서부터 시작되는 6개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죠. 그 6개월의 수익률이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 6개월에 비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5월에 다 팔고,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부터 좋은 성과 냈으면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 말쯤 와갖고 사갖고 그 다음 6개월을 즐겨라. 이제 이것이 옛날 195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잡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세린 메이에 대해서 이맘때쯤엔 서로 얘기는 하지만 웃으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대. 이런 정도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4년인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시작되고 2년 차 될 때 중간 선거가 치러지죠. 네.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만 뽑아내서 중간 선거 해의 1년간의 주가 흐름이 평균적으로 어땠냐? 1946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자료인데 하늘색 선인데 보시면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보시면 주가가 흘러내리죠. 네. 반면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3년의 평균은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합쳐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중간 선거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대통령 뽑고 2년 정도 지나면 그 사이에 1년 차 때 뭔가 막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들 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작년에 감세 법안 통과시켰죠. 그래서 올해 효과를 막 봐야 되는데 이 고유가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어라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 혹시라도 중간 선거 때 소위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면 그럼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선거 때 5월부터 10월 사이의 주가가 부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도 한 몫을 분명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상황 자체는 또 하필이면 이때 연준 의장도 바뀝니다. 5월에 그쵸 워시로. 근데 연준 의장이 되면 보통 신임 연준 의장이 올 때마다 이게 시장이 약간 그 고약해 갖고 신참 길들이기랍니다. 그래서 네.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은 한번 조정이 꽤 한 번씩 나타났었습니다. 쉽게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때도 올라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신임 연준 의장 탓은 아닌데 그때마다 항상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린 메이하고 중간 선거의 세린 메이하고 좀 결부가 된다면 이 5월 이후가 생각보다는 그냥 마냥 즐겁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열어두시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믿을 만한 구석을 분석해드리는 게 중요하네요. 특히 AI 투자는 이 핵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고요. 이 부분 잘 추려서 5월 전략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7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서 밸류 정상화 그리고 향후에는 프리미엄까지 얻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한 단계 고비도 있을 거고 이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최대 주수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런 단면을 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 롯데 관광개발에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최근 좀 특이적으로 발견이 됐습니까? 예. 일단 롯데 관광개발을 먼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롯데그룹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롯데 관광개발의 이제 그 대표이사이자 전체 최대 주주인 이제 김기병 회장이 롯데그룹의 그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이제 매제입니다. 매제라는 건 뭐냐면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희 대표랑 결혼을 했고 그러나서 이제 김기용 대표가 롯데 관광개발을 일굽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아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국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김기병 대표랑 이제 신격호 회장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야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마. 그러니까 이제 김기병 회장이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군 회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라 소송을 간 끝에 결국 이제 소송에서 김기병 회장이 이깁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에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있으되
다만 롯데그룹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분 관계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롯데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이 그 차남인 김한준 대표에게 사실은 이제 승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계를 하려면 반드시 예전과는 다르게 하다못해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야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중에서 나는 이제 이건희로 할 거야, 건희로 할 거야 하면 그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면서 동시에 지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지분이 넘어간다는 것은 증여세도 붙고 주식할 때 매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붙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김기호 회장이 차남인 그 김만준 대표에게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승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주 공시에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김만준 대표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다른 곳에 넘겼는데 걸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다만 무엇이냐. 내 주식을 가져가서 나는 이 주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주에 어떤 공시가 났냐. 계약이 해소됐다. 그래서 김한준 대표가 해당 그 에코티 프라임 퍼스트에다가 지분을 넘겼는데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맡겼던 지분을 찾아왔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후에 있던 일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에쿼티 퍼스트라는 곳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담보로 받은 그런 지분을 갖고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걸 갖다가 쉽게 하면 좀 한마디 용어는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만준 대표가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자신의 지분, 롯데관광개발 지분 170만 주를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죠.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갖다가 담보를 넘겼으니까 또 이자도 이제 받습니다.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이자도 넘겨주고 김만준 대표에게 170만 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도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김한준 대표가 내가 지금은 자금상 이유가 있어서 돈을 빌리지만 반드시 이 지분을 내가 사올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이라는 건 이제 다시 내가 이 지분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가 김한준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맡겼던 지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해당 지분을 갖다가 안전하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김한준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받고 그 사이에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뭐 좋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최대주주의 어떤 담보계약과 최대주주의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라고 이제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왔다가 지분도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이슈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가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가지고 그냥 이게 놀려만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시에 나오지 않지만 해당 공시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170만 주였다가 받아서 그에 상하는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만 170만 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에다가 해당 자금을 해당 주식을 빌려주면 거기서 또 이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한테도 이자를 받고 갖고 있던 담보를 갖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체에게 빌려주면서 거기서 또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어떤 장사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통로가 있는데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갖고 나는 김한준 대표가 언젠가 이 주식을 찾아갈 거니까 나는 이걸 딴 데로 유통을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문제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전망가 뭐냐면 에쿼티 퍼스트 갖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의 170만 주를 누가 요구할 것이냐, 요구할 세력이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하고 떠오르는 세력은 이제 공매도 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삼성전자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려간 거에 차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어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뭐 금감원 적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불법을 갖다 어떻게 외국계 증권사에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에 170만 주를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겠느냐? 그건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 해당 170만 주를 갖고 있으면은 롯데 관광개발의 차익 실현, 롯데 관광개발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은 다시 이거 되갚으면 되니까 그런 공매도 세력에게는 롯데 관광개발의 주식이 아주 기묘하다. 그래서 아마도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은 에쿼티 퍼스트가 해당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 가지고 공매도 세력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 이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대 주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주식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대금을 받았죠. 현금을 받았죠. 그러면 해당 그 자금을, 해당 지분을 받은 에쿼티 퍼스트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갖다가 공매도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매도에 넘길 때 보통 이자가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통상 이자가 얼마냐? 3%에서 10%입니다. 그러면 170만 주에 10% 이자만 받아도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 남는 장사니까 당연히 안 빌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롯데 관광개발의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김만준 대표가 그걸 빌려준 건 알았는데 그 자금이 공매도 세력을 부추기는 재원을 쓰인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실 사이트가 심각해지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최대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지분을 넘겨준 것이 타당하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뭐랄까 공매도에게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그렇죠. 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논란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롯데 관광개발에 이제 3년도 공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그때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롯데 관광개발의 또 다른 대주주인 동아투자개발, 아까 말씀드린 동아면세점과 관련 있죠. 동아투자개발이 빌려줬다 이게 나와요. 동아투자개발에다가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NH 투자증권을 갖다가 거쳐서 어디다 빌려줬다는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골드만삭스랑 UBS 등에서 다시 대여를 해줬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랑 UBS가 롯데 관광개발 주식을 왜 빌려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려가는 이율도 내야 됩니다. 이자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10%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에쿼티 퍼스트가 어떻게 이율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꽤 짭짤한 이자를 에쿼티 퍼스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내면서까지 골드만삭스랑 이제 UBS가 그 주식을 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공매도에서 필요한 주식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혹은 이번에 해당 주식을 갖다 빌려간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가 자기가 어떠한 여하든지 간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 마련한 주식을 갖고 최대 주주가 공매도에 빌려줘요 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하지만 그 빌려간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분이 요구하는 곳 공매도 주체에다가 넘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고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시퀀스가 마련되는 것인데 이런 시퀀스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예견된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이걸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대목이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시가 떴을 때 해당 지분을 갖다가 이런 증권사 에쿼티 퍼스트 같은 데 맡겼을 때 이 주식이 사실은 공매도 세력에 넘어갈 수 있을 개연성 있는 지분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시가 뜨면은 당분간 해당 종목을 갖다가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